가끔은 인생이 너무 극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싶은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질 때면 그 황당함에 웃음도 눈물도 분노도 섞여버려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건 물론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배신당했을 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에 다가갈수록 미친 듯이 소름이 끼쳤던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 서울에서는 지하철로 40분 남짓 걸리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파릇파릇한 꿈을 안고 그곳에 신혼살림을 차리셨고 아파트 단지에서 저를 낳고 키우셨어요. 그 무렵만 해도 신도시 특유의 반듯한 도로와 단지 배치, 놀이터마다 같은 디자인의 미끄럼틀이 익숙했고 동네마다 하나쯤 있는 작은 서점은 아이들 소풍 장소처럼 들락거리는 공간이었죠. 저희 아빠는 바로 그런 동네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셨어요. 요즘처럼 인터넷 서점이 활발해지기 전이라 그 당시만 해도 동네 책방에 대한 수요가 꽤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늘 아빠 서점에 들렀어요. 서점 한편에는 낡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거기에 앉아 책을 읽거나 종이에 그림을 끄적이는 게 일상이었죠. 학교 가방은 늘 의자 한쪽에 던져두고 서점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밥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럼 늘 엄마가 차려둔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어요.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문득문득 저를 웃게 만들곤 하죠. 돌이켜보면 그 시절 그 순간들이 제게 가장 따뜻하고도 평화로운 기억이에요. 아빠의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도 결국 그런 환경 덕분이었겠죠. 글쓰기는 타고나는 재능보다도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그건 아마 책과 함께 살아온 집안 분위기에서 배운 거였는지도 몰라요. 고등학생 때부터 문예부 활동을 했어요. 독서감상문 대회, 백일장, 지역 청소년 문학상 같은 데 나가서 몇 번 입상도 했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요. 결국 진로는 자연스럽게 문예창작과로 굳어졌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했어요. 학교 수업을 들으며 틈틈이 카페나 독서실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도 병행하면서 무리 없이 대학 생활을 이어갔죠. 그런데 제 삶이 처음으로 큰 굴곡을 맞은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빠가 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엔 감기 몸살 비슷하게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바로 정밀 검사를 권유했고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인 간암 말기라는 말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아빠는 괜찮다, 좀 쉬면 금방 회복할 거다 하시면서도 점점 야위어 가셨고 아빠의 투병은 길지 않았어요.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끝에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눈물이 난다고 하셨죠. 저는 장례를 치른 후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구나 하는 막연한 책임감에 사로잡혔고 저희 엄마가 유난히 소녀 같은 타입이라 더더욱 그랬어요. 엄마, 밥은 좀 먹었어? 안 들어가. 그냥 물만 좀 마셨어. 이러면 더 아파. 아빠도 그걸 원하진 않을 거야. 너희 아빠 없이 내가 혼자 어떻게 사니? 그렇다 보니 이제 글 쓰겠다고 작가 하겠다고 헛꿈 꿀 여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도 안 계시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작가 데뷔만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학비며 생활비며 감당하려면 당장 돈을 벌어야 했고 그 길로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한 출판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입사원이라 사소한 교정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기획도 맡고 작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맡게 됐어요.
3년 정도 그렇게 일하면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배워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엄마가 뭔가를 제게 내미셨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며 말하셨어요. 이거 너희 아빠가 남기고 간 거야. 네 앞으로 다 정리해 두신 거야. 이게 뭐야? 서점 정리한 돈이랑 적금이랑 그런 거야. 아빠가 네 이름으로 다 해놨더라고. 가인아,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렇게 아빠의 유산을 품에 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작은 출판사를 차리게 됐어요. 회사에 다니며 쌓은 인맥들을 바탕으로 기획을 시작했고 출판사를 차렸는데, 첫 책을 낼 때는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초기에는 당연히 몇 부 팔리지도 않았지만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황에도 책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고, 그 마음이 조금씩 전달됐는지 독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중 하나를 한 유명 연예인이 SNS에 올린 거죠.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주문은 폭주했고 아침이 되기도 전에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봐봐. 지금 주문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어. 어머머, 이게 뭐야? 인터넷 고장난 건 아니지? 아니야. 지금 좋아요 숫자도 엄청 많아. 어머나 세상에. 아유, 아빠가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잠깐 반짝 효과이긴 했지만 아무튼 그날 이후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잡지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영세 출판사 중에선 꽤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었죠. 처음엔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싶었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보자 싶어 더 열심히 기획을 했고 조금씩 규모도 키워나갔어요. 덕분에 저희 출판사는 제법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책이 그냥 책장에서만 존재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였죠. 책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카페 겸 오픈 스튜디오 공간을 열기로 했어요. 직접 공간을 꾸미고 책을 고르고 음료 메뉴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썼죠. 제게 그 공간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북토크도 열고 작가와의 만남도 주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장소였어요. 여기 책이요. 정말 그냥 다 읽어도 돼요? 그럼요. 마음껏 읽으세요. 다만 너무 맛있는 음료는 안 흘리게 조심조심 해줘요. 그리고 그 공간에 바리스타로 입사한 직원이 제 남편이었어요. 이력서만 봐도 꽤 오랜 기간 카페 일을 해온 베테랑이라는 게 느껴졌고 실제로 면접을 했을 때도 말투나 태도, 질문하는 방식도 진지했어요.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도 높았고 북카페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어요. 무엇보다 이 공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흔히들 카페라고 하면 음료를 잘 만들거나 친절한 서비스 정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만은 책과 사람, 그리고 공간이라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해보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책을 좋아해요. 북카페는 운영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책은 판매도 어렵고 공간 회전율도 낮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끌렸어요. 진짜로 오래가는 가게는 결국 사람 마음 잡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한번 직접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함께 출근하고 함께 마감을 하다 보니 점점 서로의 빈틈을 알게 됐어요. 그 커피 진짜 맛있어요. 요즘 손님들 중에 이런 북카페에서 이런 커피 퀄리티는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말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긴 책이 주인공인 공간이잖아요. 그걸 커피로 방해하고 싶진 않거든요. 같이 어우러지게 하고 싶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 입장에선 얼마나 든든한 직원인지 몰라요. 이거 월급이라도 인상을 해야 하나? 그럼 그냥 평생 고용으로 묶어주세요. 그 무렵부터 서로에 대한 감정이 그냥 같이 일하는 좋은 동료에서 조금씩 다른 결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고 하루가 다르게 친밀해졌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저희는 이전과 다름없이 일했고 공간 운영은 더 안정감을 얻었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북카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이끄는 역할까지 맡게 됐고 메뉴 구성부터 바 공간 배치, 이벤트 커피 한정 출시까지 손님들 사이에서도 평이 정말 좋았어요.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도 조용히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건 분명 그 사람의 진심과 노력 덕분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결심할 즈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살짝 긴장한 채 명절 때처럼 단정하게 입고 갔는데 의외로 시부모 두 분은 저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특히 시부가 유난히 반겨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출판사도 운영하고 북카페도 하고 참 대단하구나.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책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정말 대단한 거지. 나도 은퇴하고 이런 문화공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었는데 나중에 조언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럼요. 아버님 아이디어 들려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해볼게요. 그 후로 시부는 정말 자주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공간 동선은 어떻게 짜야 할지,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는 건지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들을수록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시부는 오랫동안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일하셨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셨고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낭독회, 인문학 강의, 독서 토론 같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셨는데 그 방향이 꽤 매력적이더라고요. 문제는 감이랄까 마케팅이랄까 그런 부분들이었죠. 기획서 작성이나 실제 일정 조율, 강사 섭외 같은 부분에서는 감이 없으셔서 그걸 제가 맡아서 도와드렸죠. SNS 계정도 제가 직접 개설해드리고 출판사와의 협업도 연결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부의 문화 공간은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구청이나 도서관 측에서도 협업 제안을 할 정도로 지역 기반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중장년층 분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글을 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송을 하면서 자기만의 속도로 치유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끔은 그 공간에 놀러 갔다가 참가자분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시부와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서로 책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으니 이야기의 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마음이 편했죠. 아니, 우리 집안에 문화인 2명이나 있는 거야? 나 혼자 왜 이렇게 허접한 느낌이지? 어허, 이 지방 커피 문화는 당신이 책임지는 거 몰라? 저희 출판사 역시 점점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또 북카페 공간이 잘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 브랜딩까지 이어졌고요. 책을 보러 오는 손님이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이 책을 구경하다 구매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출판사가 직접 운영하는 북카페라는 특징 덕에 출판사 브랜드 인지도가 북카페를 통해 더 알려지기도 했고요. 물론 마냥 평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원고가 엎어지기도 했고 잡지 납기일을 맞추느라 밤새 회의를 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확실히 그 시기가 저희에게 있어 성장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무렵은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출판사와 북카페 모두 일정이 겹치기라도 하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처음엔 그냥 몇 달간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조심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 무렵에도 북카페 손님은 좀 줄었지만 테이크아웃 위주로 돌리고 온라인 주문서도 열면서 그래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싶었죠. 출판사 역시 온라인이 있으니 그렇게 큰 위기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문제는 저희 출판사가 오프라인 매출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였어요. 물론 온라인 서점에도 입점은 해뒀지만 독자들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독립서점이나 행사 부스, 북토크 등을 중심으로 책이 팔리던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자 사람들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책을 사는 행위 자체를 꺼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책을 읽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번 달도 반품이 엄청났대요. 입점해 있던 서점 중에 2곳은 폐업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밀겠다네요. 그러면 저희 입금 잡힌 것도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도매상이 물량은 받았는데 반 이상 다시 반품 들어온 상태고 창고비까지 청구됐어요. 아니 대표님 어떡해요 진짜. 책을 만드는 게 어째 더 손해니. 재고만 쌓이고 마이너스만 늘고 있네. 책을 찍는 건 출판사지만 팔리는 구조는 유통을 타야 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는 자체 유통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도매상을 통해 거래를 했거든요. 도매상은 원래 일정 수량을 사입해서 서점에 납품하고 안 팔리면 반품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동안 나름 팔렸던 시리즈도 더 이상 회차를 늘릴 여력도 없고 독자들의 반응도 뚝 끊겨 있었어요. 정작 원고 투고는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인쇄비가 없어 진행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제일 뼈 아팠던 건 디자이너 한 명이 퇴사 통보를 해온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던 중 진짜 결정타가 터졌어요. 저희 책을 팔아주던 중형 온라인 플랫폼 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폐업 공지를 띄운 거예요. 그 플랫폼이 저희 책 매출의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곳 정산금이 최소한의 운영비처럼 여겨지고 있었는데 아무 예고 없이 사이트가 폐쇄됐고 그 금액은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이트가 폐업했다고? 공지도 안 띄우고 그냥? 고객센터도 안 받아요. 정사는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우리 거기서 못 받은 거 얼마야 대체? 아무리 항의해도 연락은 닿지 않았고 결국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고소를 진행하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정산 계약을 위반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은 낮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진짜 맥이 풀렸어요. 그나마 쥐고 있던 희망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문의해보니 적자 전환이 3분기째 지속되면 유지 자체가 리스크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인쇄비, 창고료, 반품 재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숨통이 조여왔어요. 그 무렵 남편은 진짜 제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줬어요. 밤마다 괜히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면 말없이 안아주고 새벽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면 따뜻한 물을 내밀며 옆자리를 내줬죠. 하지만 버티다 결국 저는 출판사 법인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순간은 허탈함도 있었지만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했어요. 머릿속이 멍하다는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코로나 시국이 끝나가면서 북카페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님도 다시 늘었고 공간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출판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간이었는데 결국 출판사가 사라지고 북카페만 남은 상황인 거죠.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 공간도 제 손으로 함께 만든 거니까요. 그렇게 북카페만 믿으며 저는 당분간 쉬면서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출판사를 정리한 뒤 한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빚더미에 앉은 것도 아니었으니 당장 빨빨거릴 필요도 없었고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무렵부터 북카페가 더 잘 되기 시작했죠. 솔직히 출판사를 접은 후로는 북카페가 저희의 생계 대부분을 책임지는 주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새로 채용한 베이커리 담당 직원,
그러니까 지금은 매장에서도 손님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질 만큼 유명해진 실력파 파티쉐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만든 디저트가 SNS를 타고 갑자기 반응이 터진 거예요. 그 친구는 프랑스 제과학교에서 수료한 뒤 국내 호텔 베이커리에서 몇 년간 일하던 중 사내 분위기 문제로 퇴사한 상태였는데 대형 시스템보다는 작은 규모에서 자기식으로 메뉴를 구성해보고 싶다며 저희 북카페에 입사하게 된 거였어요. 지금까지 만든 디저트 중에 가장 애착 가는 메뉴가 뭔가요? 홍차 바스크치즈요. 오렌지 피를 살짝 넣어서 텁텁하지 않게 마무리하는데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재밌어요. 와, 듣기만 해도 맛있겠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이 메뉴 하나로 여기 북카페 이미지까지 바꿔보고 싶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 자신감은 허언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만든 디저트들이 SNS를 타기 시작하면서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겼고 북카페 성지순례라는 말이 달릴 만큼 일부 블로거나 먹방 계정에서도 저희 북카페를 소개했어요. 디저트 사진 하나에 좋아요가 수천 개씩 붙고 어떤 날은 손님 대기 명단이 10명이 넘게 쌓이기도 했죠. 그렇게 북카페는 디저트 중심으로도 성장하게 되었고 그 덕에 수익 구조도 훨씬 다각화되었어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리뷰도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예약 문의까지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시련이 왔어요. 엄마가 정기검진에서 만성신부전증 3단계 진단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서 설명을 들었고 생명에 문제가 생길 만큼 막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식이 조절이 필수이고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 몇 달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받으면 된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분명히 말했어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투석까지도 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유, 네가 뭘 그렇게 걱정이냐. 난 괜찮다니까. 나이 들면 다들 이 정도는 있어. 그 다들 중 하나가 우리 엄마라는 게 문제지. 이거 진짜 관리 잘해야 돼.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물도 일정하게 마셔야 하고. 아이고, 걱정 마. 아주 잔소리가 늘었어. 엄마마저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 신경은 엄마에게 온통 쏠렸어요. 병원 일정도 모두 챙겼고 약 복용 시간도 알람으로 설정해 드렸고 식단은 소금 섭취량까지 체크하면서 조절했어요. 운동도 주 3회는 꼭 하게 했고요. 엄마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나중엔 그래도 딸 덕에 오래 살아야겠다 하시며 조금씩 따라주셨어요. 문제는 병원비며 약값이 생각보다 꽤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고 외주라도 잡아야겠다 싶어 프리랜서로 편집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 했는데 코로나 이후 시장이 완전히 재편돼 있더군요. 전처럼 원고가 넘쳐나거나 작가들 출간 의지가 활발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외주 일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작업 단가는 예전보다도 낮아져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이력서를 다시 쓰고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면접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중견 출판사에 편집자로 입사하게 됐어요. 제가 운영하던 출판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조직이었고 그만큼 임금도 권한도 줄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어요. 이전에는 어떤 기획을 할지, 언제 출간할지, 표지에 어떤 종이를 쓸지까지 제가 다 정했지만 지금은 윗선에서 기획을 정하고 저는 그에 맞춰 실무를 맡는 구조였어요.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승인받아야 하고 일정이 바뀌면 윗선 눈치를 보며 재조정해야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많이 답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회의 열고 다음날 작가랑 미팅 잡고 진행했을 텐데 지금은 한 문단도 혼자서는 바꾸기 어려운 구조니까요. 그렇지만 그 안정감은 분명 있었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그 월급으로 엄마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시 버틸 이유가 생긴 거였어요. 책임질 가족이 있다는 게 때로는 발목을 잡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때의 제겐 그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아주 미묘하게 남편의 말투와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번에 알아챌 만큼 확연한 건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사람이기에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변화였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회사에서 조금 늦게 퇴근하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팀장님이 교정을 다시 보자고 해서 퇴근이 밀렸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시선을 떼지도 않은 채 말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뭐 딱히 야근 수당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대충대충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봤자 뭐 누가 알아주냐는 거지. 당신 이제 대표도 아니고 그냥 일개 직원이잖아. 누가 보면 내 돈 버는 줄 알겠어. 쉬엄쉬엄 해.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겉으론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그 안에는 분명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고 그게 불쾌했어요. 그 말투 뭐야? 지금 그게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아이 또 왜 그래?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좀 마. 그냥 내 말은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다고. 그 말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내가 일하는 걸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하라는 거야? 그게 진심이야? 아, 또 시작이네. 피곤한데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왜 이렇게 시비야? 뭐? 시비? 시비는 누가 걸었는데 지금? 결국 그날 밤도 싸움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날이 잦아졌고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말 대신 침묵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다 또 한 번 크게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월급 며칠 전이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마땅치 않아 엄마 약값으로 10만 원만 빌리자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정말 그냥 며칠만 빌리는 거라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한숨부터 무슨 땅이 꺼져라 내쉬는 겁니다. 뭐야? 지금 그 한숨은? 아니, 나도 정산전이라 당장 쓸 돈이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당황스럽지. 당황스럽다고 그렇게 한숨부터 내쉬면 기분이 좋겠냐고.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프다잖아. 고작 10만 원,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라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눈치를 줘야 돼? 아, 또 시작이네. 아, 나도 숨 좀 쉬자 좀. 내가 한숨 쉰 게 그렇게까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그냥 순간 답답해서 그랬어. 됐지? 대충 그렇게 수습은 했지만 그 뒤로는 어딘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 계속됐고 그 상태가 조금씩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간만에 활짝 웃으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밝은 표정이 오랜만이라서 저도 순간 기분이 괜히 좋아졌는데 남편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신나게 말했어요. 여보, 나 북카페 2호점 낼 수 있을 것 같아. 어? 2호점? 어떡해? 요즘 카페 디저트 반응이 엄청 좋잖아.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파티셰 있지? 그 친구 아버지가 투자 제안을 해오셨어. 그러니까 그 파티셰 직원이 유학파 출신이라 집이 좀 괜찮나 보다 싶긴 했는데 실제로 그 아버지가 사업체를 여럿 운영 중이고 요즘은 카페 사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 카페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우리 매장 와서 몇 번 디저트 맛보고는 자기도 투자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내 명의로 2호점 내고 수익 나면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해보자고. 우와, 대박이네. 근데 그런 제안을 그렇게 쉽게 받는 거야? 이게 다 우리 카페 퀄리티 덕이지. 특히 디저트 쪽이 워낙 입소문이 많이 났잖아. 와, 진짜 타이밍 잘 맞은 것 같아. 그날 남편은 한껏 고무된 얼굴이었어요. 눈빛이 반짝였고 몸에 있던 에너지가 다 밖으로 뻗쳐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조금 이상하다는 기분도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텐 한 번쯤 상의하거나 아이디어를 나눌 법한 이야기였는데 모든 게 이미 정해진 것처럼 들려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인지 무렵부터 이상하게 심호도 덩달아 들떠 있었어요.
톡방엔 하루 걸러 골프 다녀온 사진을 올리시고 새로 산 골프채나 명품 골프복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셨죠. 아유, 요즘은 하루라도 골프 안 치면 허리가 다 굳는 기분이야. 이 나이에 뭐라도 즐겨야지. 요즘 어머님 기분 엄청 좋아 보이시네요. 아유, 기분도 전환되고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2호점까지 낸다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니? 자랑할 맛이 나지. 그땐 그저 아들이 사업 확장도 하고 그러니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정도로 넘겼어요. 기분 좋아 보이시는 건 좋았고 잘 되면 저희 가정에도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선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약값 10만 원에 벌벌 떨며 한숨만 쉬던 남편이 시모 생일날엔 무려 1,000만 원짜리 최신 골프채 세트를 사온 거예요. 그마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는 일본 정품 한정판이라는 제품이었는데 딱 봐도 있어 보이게 생긴 골프채 세트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나 작년부터 갖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엄마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니?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했어? 엄마가 저번에 계속 말씀하셨잖아. 백화점 지나가다 보고 한참 서 계셨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지. 자, 여러분. 저희 엄마가요. 요즘 스크린 골프 장타 여왕이세요. 장갑만 끼면 필드 박살하십니다. 아유 얘 또 괜히 과장을 하고 그러네. 그래도 뭐 요즘 드라이버 거리가 좀 나오긴 하지. 지 부모한테 지 돈 쓰겠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 약값 10만 원 얘기 꺼냈을 때 벌벌 떨던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실 한쪽에서 축하 케이크 써는 걸 지켜보던 남편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 골프채 얼마짜리야? 100만 원 좀 넘지? 왜? 좀 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넘잖아. 카드 결제 내역 떴어. 아, 그거는 그냥 기념일이니까 좀 무리해서 산 거고. 우리 엄마한테는 10만 원 쓰는 걸로는 그렇게 벌벌 떨더니 웃긴다. 그거랑은 다르지. 뭐가 달라? 아니,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돈은 역시 내 피부치한테 쓰는 게 제일 값어치 있지. 안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이게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피부치한테 쓰는 돈이 최고라면서 거기 앉아서는 시모는 둘이 깔깔대며 웃기 바쁜데 더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집에서 가족은 지들끼리만 해당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뒤졌어요. 그때 떠오른 생각 하나. 그래, 너도 내 피부치한테 돈 쓰라고. 그럼 나도 내 피부치한테 제대로 써보지 싶더군요. 북카페 사업자 명의는 남편이지만 그 건물은 아직 제 명의였거든요. 출판사 하던 시절 계약금부터 등기까지 제가 직접 다 처리한 거라 서류 어디를 들춰봐도 건물주는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그 건물을 매물로 내놨어요. 중개사무소와 바로 연결해서 조건 조율했고 며칠 안 돼 계약금이 입금됐죠. 입금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엄마 전세자금과 병원비, 앞으로 2년치 치료비까지 다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통보했죠. 계약금 들어왔어. 건물 팔았거든. 그 돈으로 엄마 전세금이랑 병원비 챙겨드렸어. 무슨 건물? 무슨 건물이긴 북카페 건물이지. 당신 명이 아니잖아. 기억 안 나? 그걸 왜 멋대로 팔어? 멋대로? 당신이 그랬지? 피부처한테 쓰는 돈이 제일 값어치 있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지. 처음엔 그냥 장난하는 줄 알고 웃던 남편 얼굴이 계약서 복사본 내밀자 그대로 굳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네 사업 아니야. 내 건물이었고 내가 처분한 거야. 계약도 끝났고 계약금도 받았어. 미친 거지? 아이씨,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그래서 잘 됐다 시모도 부르자고 했어요.
어차피 이참에 씨가 식구들 싹 다 불러놓고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시모와 시부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리고 시부모, 남편 셋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왜, 기억나세요? 북카페에서 일하던 파티쉐 직원 말이에요. 유학파 출신이고 디저트 솜씨가 뛰어나 입소문이 났다고 했던 그 직원. 어느 날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 친구와 제 남편이 나누는 눈빛이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둘이 단둘이 재고 정리를 핑계로 창고에 들어가는 일이 잦았고 새벽에도 톡 메시지가 오고 가고요. 처음엔 일 얘기겠지 하고 넘겼지만 어느 순간 확 쎄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지인이 소개해준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죠. 그리고 며칠 후 탐정이 건네준 서류처를 들여다본 순간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엔 상상도 못할 사진들과 녹취록이 줄줄이 들어있었고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그 파티쉐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그 직원의 아버지한테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며 사위 행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장인어른, 사위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아주 가족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 싶었는데 사진 속 두 사람 표정을 보자니 오장육부가 다 뒤틀릴 지경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그 장인어른이라는 남자랑 나란히 찍힌 사진들 중 몇 장에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확대해서 보니 그건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그 자리, 그 골프장, 그 테이블에서 시모도 같이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시모도 알고 있었던 건가 하는 의심이 단숨에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장면을 보고는 그냥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사진 속에서 시모는 그 장인어른이란 남자랑 팔짱을 끼고 스크린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볐지만 시모 맞았고 그 남자도 맞았어요. 입술엔 립스틱, 손엔 명품 가방, 골프복까지 딱 차려입고 있었죠. 분위기로 봐선 적어도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진 밑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주기적으로 찍힌 사진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알고 보니 그 스크린 골프장 사장이 그 남자였고 시모가 요즘 들어 푹 빠졌다는 골프라는 게 바로 그 인간이 운영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더라고요. 심지어 토요일마다 골프 모임 간다고 외박했던 날들이 전부 그 남자랑 만난 날이었어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요. 탐정이 함께 넘긴 체크리스트엔 시모의 차량 위치, 숙박업소 CCTV 캡처, 그리고 골프장 입장 시각까지 전부 나와 있었어요. 이게 대체 말이나 되나 싶더군요. 그러니까 시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스크린 골프장 사장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남자의 딸은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엄마가, 한쪽은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심지어 서로의 불륜 상대가 부녀 사이였던 거죠. 아니, 세상 막장 다 봤지만 이건 진짜 어디 드라마 작가도 이런 막장은 못 쓰지 싶네요. 게다가 더 웃긴 건 그 사장도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랑 바람을 피우면서도 정실 부인은 따로 있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부남이랑 시모는 자신들의 관계를 정당화하려고 그 딸이랑 제 남편을 결혼시킬 구상을 했던 거예요. 서로 사돈 맺고 계속 명분을 만들어 바람을 피우려고 했나 보죠.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싶더군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제가 믿고 있던 가족이 진짜 오물범벅된 배수구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배수구. 그래서 다 불러 모았던 거예요. 남편, 시모, 시부 모두를 한자리에 말이죠. 이거 당신이랑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 아버지랑 찍힌 사진인데 뭐 설명할 거 있어? 남편은 처음엔 뻔뻔하게 웃더라고요. 아니, 무슨 사진을 그렇게 확대해서까지 봐. 다들 그냥 사업 관련해서 만난 거야. 오버하지 마. 사업 관련해서 만난 자리가 골프장이야? 장인어른 이래놓고 너한테 장인어른이 언제부터 있었니?
아, 그거는 그냥 농담이었지. 뭘 그렇게까지? 그럼 이건 어때? 어머님, 아들 장인어른이랑 팔짱 끼고 모텔 들어가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그 순간 시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시모가 내연남과 팔짱 끼고 들어가는 골프장 사진, 둘이 나눴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심지어는 외박 날짜와 호텔 투숙 내역까지 모든 자료가 하나둘 나올 때마다 시모의 얼굴은 금세 하얗게 질려갔고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대답 좀 해봐. 저 말 사실이냐고. 아, 당신 진짜 그딴 짓까지 했어? 여보, 아니 그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못 채고 바보 등신처럼 살았던 거야. 집에서 애미 노릇한다고 입으론 고상한 척 다 하더니 뒤로는 저딴 짓을 하고 다녔다고. 당신이 진짜 사람은 맞아? 이 더러운. 시모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고 시부는 이를 악다물고 고개를 돌린 채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싸늘했어요. 급기야 시모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후 고개를 숙이며 살려달라고 빌어대더군요. 그 옆에서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웃음을 치던 사람이 계약서 복사본에다가 명예 관련 서류, 탐정이 찍어온 내연관계 증거까지 전부 확인하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어. 그냥 잠깐 욕심이지 우리 가족을 버릴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북카페 건물 명의도 네 거라고 거짓말했니? 지 아버지한테 장인어른 소리 들으면서 나 몰래 사위 행사한 것도 가족을 위한 거였어? 당신도 네 놈도 어떻게 감히 그딴 식으로 가정을 말아먹어.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하냐고. 이 모자가 어째 그리 똑같냐 이 말이야. 이후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고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전부 넘겨드렸어요. 시부는 그걸 들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시모를 상대로 유책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시모는 끝까지 시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죠. 결국 시부는 시모와 단독 유책 사유로 이혼했고 시모는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어요. 제 남편은요? 그쪽은 더 가관이었죠. 애초에 북카페 건물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했거든요. 저는 바로 정식 퇴거 통보서를 작성했고 기한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공문까지 같이 보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애는 어쩔 거야. 우리 건우는 무슨 죄냐고. 지금 와서 건우 걱정하는 척 좀 하지 마. 건물명이 네 거라면서 그 여자랑 그 아버지한테 뻥치고 다닐 때는 애 생각은 하지도 않던 놈이 너 다시는 우리 아들 못 볼 줄 알아 이 새끼야. 그 와중에 파티쉐 내연녀는 남편이 건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자마자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죠. 문자 하나 없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결국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음성 안내만 돌아왔죠. 보통 같으면 그냥 나 배신한 내 남편만 족치고 말 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좀 특수한 케이스였거든요. 남편이랑 바람난 내연녀도 그렇지만 그 내연녀의 아버지라는 인간, 그러니까 그 시모랑 몰래 관계 맺고 있던 남자를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부녀가 똑 닮았는지. 그래서 저는 그 부녀의 아내이자 엄마인 골프장 사장의 본처에게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다 보냈어요. 시모와 찍힌 사진, 모텔 출입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심지어 시모와 그 사장이 사돈사부인하며 차 안에서 낯뜨거운 스킨십과 대화를 나누는 블랙박스 녹취까지 몽땅 말이죠. 그러자 얼마 후 그 본처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 골프장뿐만 아니라 식자재 유통업체,
부동산 임대업체 등 이름만 다른 사업체를 3개 이상 돌리고 있었더라고요. 시가 수십억이 넘는 사업체들을 은밀하게 돌리고 있었는데 제가 보낸 자료가 워낙 명백했죠. 남편의 불륜 정황, 금전 거래, 그리고 미성년자 딸이 얽힌 도덕적 파탄 요소까지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전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전폭적으로 본처 손을 들어줬어요. 결과는 말 그대로 참혹했죠. 결국 평생 쌓아온 사업 기반 전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세상 망신스럽고 처참한 방식으로 인생 재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와 이혼한 뒤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결국 갈 곳이 없어 함께 살게 됐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주변 통해 알게 됐을 때 이상하게도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몰라요. 서로 손잡고 벌인 일인 만큼 그 대가도 함께 치르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한때 북카페 사장이라고 폼 잡던 전 남편은 지금은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더군요. 카운터에선 안 쓰고 주로 주방 뒷정리랑 재고 정리 담당인데 점심 피크 시간엔 빵 굽는 기계 옆에서 땀 흘리며 작업하고 마감 후엔 뒤편 창고에서 쓰레기 정리까지 직접 한다고 했어요. 한때 자긴 문화 공간을 이끄는 젊은 사장이라고 자기소개하던 그 사람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로고 달린 유니폼 입고 점장한테 꾸중 듣는 위치라니 그것도 과분하죠. 전시모 역시 상황이 참담했어요. 예전엔 라운딩 나가려면 옷부터 달라야 품격이 살아나지라며 명품 브랜드 골프웨어랑 최신 클럽 세트만 고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 전부 중고 앱에 하나둘 올려 팔며 생계비로 쓰고 있다더라고요. 그 명품 골프 장갑조차 몇천 원 단위로 내놓고 가격 조정 중이라는 말을 듣고 씁쓸하면서도 어이없었어요. 뭘 그렇게 쥐어짜며 살고 있는 건지. 본인이 그토록 무시하던 찌질한 삶을 결국 본인이 체험하게 된 거였어요. 한 번은 지인 통해 우연히 전시모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자존심은 남아있었는지 한때는 내가 말이야 하고 늘 과거 얘기만 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현재의 빈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화려함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웃기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셈이니 안쓰럽기보단 그냥 한심하죠. 그와는 정반대로 전시부는 여전히 본인 하시던 일을 묵묵히 계속하고 계셨어요. 얼마 전 대형 서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동시에 인사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너도 많이 힘들었지? 아, 왜 아니겠니? 그래도 이제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 나도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너도 그래야 해. 네, 아버님도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꼭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아, 참, 강연 잘 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 네 덕분이지. 너도 어디서든 괜찮게 살아가길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예, 아버님도요.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서로 무거운 짐 하나씩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은 개인 출판사 운영할 때보다 줄었지만 일하면서 다시 배우는 게 많아요. 언젠간 꼭 제 이름 걸고 다시 출판사를 낼 거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엄마를 매주 정기 검진 모시고 다니고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자주 나눠요. 비 오는 날엔 같이 창밖 보며 차 마시고 맑은 날엔 동네 공원 한 바퀴 도는 일상이 저에겐 제일 큰 위로가 됐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전시부도 이상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요. 하지만 이제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고통과 혼란을 이겨내고 결국 제자리에서 묵묵히 버텼고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일상에 감사하고 있죠. 이제 더는 제 삶의 중심을 지키면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나침반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